금이의 책. 이덕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젊은 청춘이 다 갔는데도, 즐거울 것도 슬플 것도 없는데도 인생은 끝난 영화 필름처럼 지루하게 돌아간다. 더군다나 가사 재판은 유사한 사건들의 되돌이표였다. 결혼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던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피를 토하며 서로를 비난했다. 그 전날 재판에도 그랬다. 남자는 숙려기간을 거쳐 3번의 조정기간에도 반복해서 말했던 부인의 불륜 현장 목격한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했다. 부인 역시 남편의 경제적 무능을 성토했다. 이 여자는 새벽에 아이들 두고 빠져나가 여관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잤어요. 그래, 나 남자 있다. 누가 뭐래? 그러니까 이혼하자는데 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상황은 최근에 일어난 진풍경이다. 여자들은 불륜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남자는 오히려 이혼만 말아달라고 매달린다. 이렇게까지 남편이 매달리는데 꼭 이혼을 해야 합니까? 지난번 다시 잘해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자기 버릇 개 못 줘요. 술만 한 잔 들어갔다 하면 마누라에게든 아이들에게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패대기 치니까요. 그리고 열흘 이상 술로 지새운다니까요. 제발 이혼만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양육이요? 그것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유책임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합의를 하면 서로 부담이 없을 텐데. 보셨잖아요. 합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전 더 이상 법정에 오는 것도 싫고 유책임자로 압류당해도 가져갈 것도 없고 더 이상 지옥 속에서 견디기가.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확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사무직원이 따라 나가더니 못 잡았는지 혼자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조정은 안 되겠네요. 강제 판결로 돌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여자는 흐느끼며 간단히 한마디 하고는 나가버린다.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사 문제까지 관여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혼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다. 법정에까지 올 정도 되는 부부는 갈 때까지 간 부부들이다. 더 이상의 열정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 조그마한 연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나마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찬바람 샌 들판에 나와 있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말을 걸 수가 없다. 모든 미사여구, 덕담, 판사, 변호사가 소용없다. 단지 법조문에 의해 판결을 내리면 된다. 거의 대부분이 이혼을 강행했고 법정에서 다시 한번 피 터지는 싸움을 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그도 함께 우울했다. 거기다 주말에 참여해야 할 결혼식 몇 군데, 또 조문회 집안 행사에 뛰어다니다 보면 더더구나 이 지루한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 우울했다. 그날도 그랬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변호사협회 총회 참석, 2군데의 결혼식, 또 친한 동료 변호사 부인의 출판 기념회 등 다른 건은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참여해야 할 행사만 해도 그랬다. 마지막 행사인 중마고 우인 친구 부인의 출판 기념회는 경기도 용인까지 가야 했다. 몇 건의 행사를 거쳐 도착한 시간은 시작하기 20분 전. 친구와 그 부인에게 축하 인사를 나누며 부인에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학생 때부터의 문학 지망생이 문학에 입문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문학하는 사람들만 보면 마치 자신의 분신을 보는 듯 했다. 늦깎이 소설가로 등단했다니 더군다나 축하해줄 일이었다.
부인이 건네준 프로그램을 일별하다 머리를 꽝 때리는 벼락 같은 것이 지나가는 듯했다. 자신이 무엇 때문인지 판별하기 전에 이미 천둥 번개가 머리를 쳤다.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살폈다. 그것은 프로그램 중에 한 이름 때문이었다. 자신이 20년 이상 가슴속에 꾹꾹 숨겨두었던 그 이름이었다. 이름은 또다시 프로그램 속에서 뛰쳐나와 펀치를 날렸다. 순간 머리가 띵 하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묻지 않아도 금이었다. 출판 기념회 주인공의 작품평을 위해 초청된 평론가였다. 몇십 년의 세월을 훌쩍 건너뛰었다. 그해 여름도 그랬다. 몇 번의 사법고시 실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을 가슴에 안겨줬다. 두 번, 또 두 번의 실패로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암울함에 가슴은 무거웠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만이 그를 짓눌렀다. 낮에는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자신에게 할당된 암자에서 뒹굴다 밤이면 숨겨놓은 소주 한 병을 들고 계곡으로 내려가 속을 풀고는 했다. 지리산의 6월은 갖가지의 야생화가 만발해 천국이 따로 없었다. 가는 곳마다 감탄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자신의 암자 바로 옆에 향기를 풍기는 백서향으로부터 본당을 둘러싸고 있는 부처꽃의 은은함, 계곡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앵초꽃들. 낮에는 야생화 스케치만으로 즐겁고 행복했다. 하루는 작심하고 야생화 스케치에 나갔다. 고시생을 위해 지어놓은 암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중마고우였던 그 친구의 암자로 발을 옮긴 것은 어쩌면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쪽 암자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저기 미치광이 풀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얌전하게 생긴 나무와 다르게 꽃가지에 늘어져 있는 붉은 자주꽃 때문인지 이름이 미치광이 풀이다. 그 풀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쩐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풀은 가는 데마다 눈에 띄었다. 계곡가에 피어있는 창포에 눈을 꽂았다. 그러다 귀에 익은 음악이 그의 발길을 끌었다. 그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을 향해 걷다 눈을 끄는 시선에 발을 멈췄다. 문이 닫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친구 암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성큼 발걸음을 옮기려다 보니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암자의 방 안에는 여자가 책을 두 손으로 치켜 세우고 누워서 뒹굴고 있었다. 위에 흰 티셔츠와 아래 통 넓은 노란 치마바지에 쌓여서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부터가 옷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옷과 몸이 뒤섞여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책에 빠져 있었다. 잠시 착시 현상인가 하고 눈을 비볐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순간 자신도 그렇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고시촌에 느닷없는 여성의 출현도 낯설었지만 방에서 뒹굴뒹굴 책 읽는 풍경은 익숙한 장면이었음에도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무언지 모르는 복잡한 심사가 띵하게 그의 머리를 때렸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아니면 고등학생쯤 되는 앳된 여자였다. 이 고시촌에는 밥하는 보살 할머니 외에는 여자는 찾아볼 수 없다. 그것도 겨우 20살 안팎의 여자라니. 여자의 출현만으로도 멀미를 느낄 정도였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숲속을 울릴 만큼 크게 들렸다. 클라리넷 협주곡은 평상시 들었던 음색과는 다른 계곡 소리와 함께 하모니가 되어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 이 음악 역시 충격에 한몫했었으리라.
대부분 자신의 암자 안에서 겨우 자신 혼자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을 조정해 음악을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소리의 불경을 지속적으로 틀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고시생들은 책, 법조문 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호사 취미로 터부시했다. 서로 만나는 것도 거의 금기사항이었다. 시험이 끝나고 한잔 하는 정도, 시험 보는 전날 밥 먹는 자리에서 잠시 서로 덕담이나 하는 정도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피했다. 누구도 충분히 공부를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미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뜻 누구와 소통하는데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시촌은 분위기 좋은 고시촌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에 도취되었는지 책에 도취되었는지 여자는 한참을 지켜보아도 기척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냥 돌아갈 것인가, 아는 척을 할 것인가. 말을 붙일 명분이 없었다. 이 암자는 친구 암자인데요. 속으로 말을 붙여보았다. 그래서요? 한다면 할 말이 없었다. 더군다나 금이는 책 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일단 물러가기로 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오기로 했다. 저녁에 갔을 때도 똑같은 자세로 책에 빠져 있었다. 단지 낮과는 달리 그 옆에 커피잔과 식빵, 복숭아가 놓여 있었다. 왼손으로는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식빵을 뜯어먹으며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끔 잔을 들어 커피를 마셨다. 그 암자 뒤로 저녁해가 막 가라앉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람쥐가 금이가 식빵을 뜯으려는 찰나 그 식빵을 물었다. 금이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에 놀라 다람쥐는 쏜살같이 그가 있는 계곡 쪽으로 달려왔다. 그가 몸을 숨기기도 전에 금이가 또 한 번 아악 하는 고함 소리를 질렀다. 금이가 두려워하지 않게 그는 얼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일어섰다. 그리고 무작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몇 번씩이나 머리를 수그렸다. 금이는 황당한 가운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뭇거렸다. 그는 혼자 소주라도 마시러 계곡을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여기는 제 친한 친구의 암자라 저절로. 당황스러운 나머지 말이 엉겼다. 진이 오빠가 친구예요? 금이는 놀란 표정을 주스르며 물었다. 네,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동창인 중마 고우죠. 금이는 경계의 태세를 풀고는 진실 여부를 가늠하듯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마침 술 한잔 하려고 계곡에 적당한 곳을 찾고 있던 중이라 혹.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억지로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당황스런 상황을 벗어난 것을 기회로 성큼성큼 그 암자에서 계곡으로 내려왔다. 될 수 있으면 금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오목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어지럽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가지고 온 오징어를 안주 삼아 몇 잔의 소주를 연거푸 마셨다. 한참이 지났다. 아니, 그렇게 길게 느껴졌다. 급하게 마신 술에 몽롱해졌다. 이미 어둠이 계곡에 내려앉고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앞날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금이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처지가 더욱더 비참하게 다가왔다. 고시를 단념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고시의 끈을 잡고 버티고 있었다. 웃자란 듯 자신만한 키에 큰 굴참나무들과 소나무들이 뒤엉켜 우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몸도 흔들렸다. 한낮의 더위가 가라앉으며 계곡에 골짝골짝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안개 속을 뚫고 금이가 나타났다. 빨간 티셔츠에 청반바지였다. 발은 맨발이었다. 마치 땅 아래에서 솟아나오듯 그렇게 나타났다. 그는 또 한 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수그렸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건넸다. 열심히 책을 읽던데. 책? 아니에요. 백지책이에요. 네? 그의 질문에 대화는 끊기고 한참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는 마른 오징어를 쭉 찢어 금이에게 건넸다. 금이는 오징어를 받아 다시 잘게 손으로 찢었다. 그냥 찢어서 오징어를 싸가지고 온 신문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며 대화를 시작했다. 저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백지책이죠. 혹시 자신 속에서 자신이 앓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자려고 하면 끙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는 내 속 안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와요. 처음엔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는 소리인가 했어요. 그러다 차츰차츰 그 소리에 대해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언제부터? 아마 대학 들어온 이후인가 봐요. 고등학교 때는 괜찮고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더 힘들었을 텐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단순하잖아요. 금이는 그 말을 채 맺지도 못하고 다시 한참 머뭇거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잎으로 가려진 숲은 이미 새까맣다. 그때 느닷없이 검은 등 뻐꾸기가 홀딱 벗어 하며 발작적으로 울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새들은 둥지를 찾아 잠을 청하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아직 초저녁이기 때문일까. 검은 등 뻐꾸기 울음소리가 마치 홀딱 벗어 하는 소리 같아서 저 새를 홀딱 벗어 새라고 일러주면 낄낄거리는 녀석과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산속에 와서는 홀딱 벗어야 해. 일상적 가면의 모습을 하고 크게 반성하는 녀석들도 있었다. 그는 금이에게 술 한 잔을 다시 따르고 자신도 술 한 잔을 다시 마셨다. 잠시 마음을 추스르는 듯 금이는 가만히 있었다.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두 사람 주위를 몰려온 안개가 두 사람을 애무하듯 감싸 안았다. 금방 사라졌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계곡 물소리가 확성기를 댄 듯 크게 들려왔다. 그는 갑자기 이런 산속에서 금이와 함께 있다는 무한한 행복감이 솟아났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내가 노래를 한 곡 부를 테니 듣고 마음에 들면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는 목을 추스르며 산속에 있을 때 언제나 생각나는 노래. 어떤 땐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어떤 땐 빨리 하산을 명령하는 듯한 노래. 자신의 반려자와 같은 노래. 하덕규가 가사와 곡을 짓고 양희은이 노래한 한계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금이는 눈을 감고 자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금이의 감성은 노래에 견디지 못했다. 금이의 눈물은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그 소절을 부르자 봇물 터지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그 소절의 가사는 아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는 노래를 끝내고 금이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창 대학 생활을 즐겨야 할 대학생이 이런 첩첩산중까지 왔다면 특별한 개성을 지녔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금이는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는 활짝 웃었다. 금이의 웃음에 그전까지 깜찍하고 발랄하던 금이가 백합처럼 황홀하게 피어났다. 그 순간 열꽃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얼른 계곡에 발을 담갔다. 계곡의 찬 기운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마치 그 찬 기운이 슬픔처럼 느껴지면서 자신의 처지가 다시 서럽게 생각되었다. 우울한 듯 쓸쓸한 듯 묘한 표정을 짓더니 금이는 과장한 어투로 말했다. 제 취미가요, 확 트인 방에서 뒹굴뒹굴 책 읽기거든요. 이 방 임자가 저의 외사촌 오빠인데 여기 얼마간 있어도 된다길래 방학하자마자 책 싸들고 왔죠. 저는 어른이 되어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이런 방을 가지는 거예요. 이 방은 정말 제가 소망하던 방이에요. 문만 열면 확 트인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까지. 이 암자는 이제 제 거예요. 취미가 뒹굴뒹굴 책 읽기라니 꿈이 소박해도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녀의 해맑은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책은 백지책이냐고 물을 수 없었다. 또다시 금이의 상처를 건드릴까 봐 두려웠다. 그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섰다. 일부러 유쾌하게 뱉었다. 고시가 끝나면 고시촌이 황량한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네요. 저도 집에 가서 한두 달 있다 올까 하다 하도 면목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암자를 지키기로 했는데 이런 행운이. 하여튼 반갑습니다. 말이 툭툭 끊어졌다. 금이 역시 일어나 엉덩이를 털었다. 그리고 다리가 저린 듯 계곡에서 잠시 동작을 멈췄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물속에 담갔던 발을 바위에 걸쳤다. 그는 얼른 손을 뻗쳤다 거뒀다. 그는 모른 척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의 암자로 향하였다. 그날은 좀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금이 속에 풀어내야 할 이야기는 금이 스스로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도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남의 상처를 껴안을 자신이 없으면 금이의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도적으로 금이를 만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온몸은 금이를 향해 있었다. 금이는 정말 하루 종일 방을 뒹굴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마치 해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처럼 숲으로 사라졌다. 암자에서 금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면 더 이상 금이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 그의 목을 매게 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랬다. 금이를 본 이후로 그의 몸은 언제나 열에 들떠 있었다. 그래서인지 금이를 보면 먼저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렸다. 금이를 만나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부각되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살아났다. 그러면서 고시 공부에 대한 초조감이 더 그를 짓눌렀다. 그는 그녀와 부딪히지 않는 밤 12시가 지난 다음에야 암자를 나섰다. 그리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들려왔다. 그날도 공부에 열중하려다 실패하고 새벽 1시를 조금 지나 숲속을 향해 걸었다. 숲속을 걷다 보니 그때까지 금이의 암자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쇼팽의 야상곡이 흘러나왔다. 그는 금이의 암자의 뒷담에 기대어 야상곡을 들었다. 금이와 같은 음악을 함께 들으니
마치 금이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이미 자신 속에 들어온 금이가 요동을 치며 시시때때로 그를 충동질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다. 다시 2년의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내야 했다. 그때 늑대 울음 같은 처절한 울음이 들렸다. 단지 금이의 취미가 그의 취미가 되었다. 읽는 책은 달랐지만 민법, 형법, 국제법 등을 금이처럼 뒹굴면서 한번 가볍게 읽어나가는 것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온통 금이의 암자에 귀와 눈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정도로 암자 거리는 가까웠다. 단지 문의 방향이 금이의 암자는 계곡으로, 그의 암자는 산을 향해 있었다. 암자 안에서는 음악이 들려 나오는데 또 계곡에서 간간히 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가슴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계곡 방향으로 가다 우뚝 멈춰섰다. 금이가 전라의 몸으로 계곡 속에 잠겨 있었다. 발치에는 흰 명주 수건이 물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수건의 흔들림은 마치 금이도 함께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물의 흐름과 수건, 몸의 흐름이 일체가 된 설치 영상을 보는 듯했다. 금이가 간간히 몸의 자세를 고칠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몸은 마치 불타오르는 기둥 같았다. 한 줄기 바람에 오동잎이 떨어져 계곡을 타고 흘렀다. 금이가 일어나기 전에 거기를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금이와 또다시 부딪힐까 봐 불안과 초조로 가슴이 바작바작 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줄기 강풍이 지나가더니 후둑후둑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는 얼른 그 틈에 몸을 날려 자신의 암자로 향했다. 암자에 도착하자 한숨이 터져 나왔다. 금이는 알지 못하는 그와의 숨바꼭질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이가 그의 방으로 찾아왔다. 요즘은 계곡에서 술 안 마셔요? 생각보다 조용해요. 이런 천국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여름인데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 어느 날 저녁을 먹은 후 한참이 지난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금이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오히려 그가 당황해서 읽던 책을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했다. 암자 안에는 둘 수 있으면 책 외엔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 옷도 걸 수 있는 것은 걸고 나머지 모든 잡동사니와 함께 정리해서 가방 속에 보관, 작은 벽장에 두었다. 암자는 겨우 4평 정도,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금이는 가져온 양주에 종이컵, 종이에 싼 호두와 오징어를 꺼냈다. 그는 벽장을 열어 얼른 휴대용 안전뱅이 플라스틱 상을 꺼내어 다리를 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너무 앙증맞아요. 금이는 상을 보자 손으로 만져보면서 진짜 앙증맞아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제가 공부 방해하는 거 맞죠? 오빠가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얌전히 있다 좀이 쑤셔서. 저도 좀이 쑤셔 책 속의 글자들이 엉기고 있었어요. 까짓것 인심 쓰죠 뭐. 밤 새우지는 않겠죠? 밤 새우면 안 되나요? 아버지 방에서 훔쳐온 양주로 밤새 마시려고 했는데. 농담이에요. 그는 금이가 따라준 양주, 금이에게도 한 잔 따라 잔을 부딪혔다. 오빠 친구니까 오빠라고 할게요. 정식으로 오빠에게 신고식 할게요. 지난번에는 얼떨결에 소주를 얻어 마셨지만 발렌타인 21년산이었다. 술은 입에서 달았다. 금이와 만난 첫날 이후 술은 처음이다.
백지 독서가 잘 돼요? 말을 꺼내놓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말을 했다. 그동안 사람에 대한 굶주림 때문이리라. 고시생들 중에도 가끔 한 달, 두 달 집거하다 아무나 찾아가 미친 듯이 떠드는 친구들이 가끔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다. 그러나 가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대방을 선택,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자꾸 잡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1살 때부터 기억을 되살리고 그것을 다시 지우고 또다시 저의 과거로 돌아가 기억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의 고리가 툭툭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 엄마, 아빠, 오빠, 친구들의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제 의식을 뒤덮고 있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의식 속에 저는 없어요. 그는 숨을 죽였다. 금이가 다시 술을 따랐다. 멀리서 짐승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잡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백지책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좀 제 의식은 맑아지지 않아요. 어떤 땐 뒤엉켜 수습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홀딱 벗고 계곡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생각은 달아나고 계곡 찬물을 견디려고 전전긍긍하죠. 그러다 20분쯤 지나면 계곡물도 저의 몸의 일부가 되어 편안해져요. 그러면 저는 제 속의 장기를 하나하나 꺼내어 물속에서 씻어내죠. 장기들은 처음에는 꿈틀꿈틀하며 저항해요. 간, 신장, 위, 차례대로 꺼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들이 저의 몸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찌들고 더러워요. 하나 씻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깨끗이 씻고 씻어 도로 넣으면 속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깨끗한 장기가 들어가니 더러운 장기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몸이 깨끗해야 의식도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아요. 장기가 제자리를 찾을 동안 백지책을 들고 방을 뒹굴뒹굴 하죠. 또 한편으로 백지책에 저 자신을 채워 넣으려고 하면 저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제 기억 속에 올라오는 것들은 몽땅 다른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말들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아무리 씻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저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깊숙한 산속에 왔는데도 산의 전기가 제 속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저는 산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면 숲속에 가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산소리를 들어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각양각종의 새소리가 들리더니 이젠 다른 짐승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나 아직 산소리는 안 들려요. 몸과 마음을 더 비워야겠죠. 제 속에 들어와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완전히 씻어버려야 산소리가 들리겠죠. 금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자신에 몰입하려는 계기라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오빠는 고시 공부를 굿투, 자기와의 싸움, 그런 용어로 표현하던데 저는 책에 열중하다 보면 저 자신은 책 속으로 빠져 제가 사라지거든요. 그게 몰입 아니에요? 그런데 백지책을 읽으면 오히려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책을 들고 제 이야기로 채우려고요. 그러다 보니 몇 번의 혼란에 빠져들어요. 제 과거의 기억이 모두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금이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제 속에 끙 하는 소리가 저를 돌보지 않는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로해야겠는데 방법을 알 수가 있어야죠. 우선 저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고시가 끝났다고 저희 집으로 사촌 오빠가 온 거예요.
그때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암자를 빌려주겠다기에 이리로 달려왔죠. 금이와의 대화에서 오는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한때 자신이 길을 잃어 방황했을 때 금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화두로 뒹굴었던 적이 있었다. 금이의 의식은 바로 그에게 전이되었다. 한때 괴로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매일 잠을 설쳤다. 몸의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들떠있는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 속에 들어와 있는 금이를 밀어내어야만 했다. 온 산을 헤매었다. 그리고 산속에서 산과 더불어 잠을 잤다. 금이가 온 후로 공부는 포기 상태이다. 온몸이 들떠 붕 떠있는 상태이다. 그러니 음식 또한 몸이 거부한다.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매일같이 설치는 잠으로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온 헛개비같이 휘청거리며 돌아다녔다. 밤새 산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그러고는 아무 데서나 뒹굴며 잠을 잤다. 암자가 답답해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날이 채 밝기 전 새벽, 숲속 미루나무 밑에서 눈을 떴다. 새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천지가 텅 빈 듯한 공허함이 그를 애워쌌다. 그때였다. 산의 미세한 움직임과 함께 산 울음소리인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 산소리에 나오는 산울음 소리였다. 신음소리 같기도 꿈틀거리는 소리 같기도 들릴 듯 들리지 않을 듯한 약하디 약한 소리. 한때 자신을 비우면 자신의 숨겨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 스님의 설법을 듣고 그토록 노력했어도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자신 속에 뒤끌었던 소리, 응응거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몸이 가볍게 날아갈 듯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밥을 나물에 비벼서 실컷 먹었다. 알 수 없는 충만함이 가슴을 드밀고 올라왔다.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솟아났다. 자신감과는 달리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명상과 책 읽기를 반복하며 자신을 다스려 나갔다. 금이가 다시 그의 암자에 찾아온 것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하산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자신을 되찾았냐고 물었다. 자신 속에 웅얼거리는 타인의 소리는 지웠는데 온전히 자신을 되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고가 생겼다는 것이다. 무슨 변고? 장기를 씻고 태우다 보니 간에 검은 콜타르 같은 것이 씻어지지도 태워지지도 않아요. 몇 날 며칠 반복해도 안 지워져요. 그런데 꿈에 제 간이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내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어요. 잠깐, 지난번부터 궁금했는데 장기를 꺼내서 씻고 태우고 그건 어떤 의식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몸이 안 좋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내내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 프로그램은 명상 프로그램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일 먼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것을 모두 꺼내요. 그것을 상상으로 태우고 또다시 떠오르는 생각을 태우고 떠오르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혹사만 하고 청소를 안 해주었던 장기 하나하나를 상상으로 꺼내어 씻고 다시 넣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폐에서 먼지가 닦아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입원해도 모든 장기는 다 깨끗해졌는데 간이 아무리 씻고 태워도 까맣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검은 점이 보여요. 그러면서 금이가 가져온 모든 음식, 술,
견과류 등의 간식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집에서 차가 오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고 밑에까지 천천히 내려가겠다고 했다. 짐도 배낭 하나라 괜찮다고 했다. 다음에 또 올 거냐고 물었다. 금이는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금이가 떠나고 며칠간 명상으로 금이를 그 속에서 지웠다. 금이는 그렇게 그가 극도의 우울 속에 헤매고 있을 때 환상처럼 와서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는 2년 후 고시에 합격했다. 금이가 산을 내려간 이후 잠시 동안의 충만감은 간 곳 없고 공황장애처럼 머리는 찢어질 듯 아프고 아무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기숙하고 있는 절의 주지 스님께 금식 기도를 지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지 스님은 고시에 떨어지자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말고 금식 기도를 10일 정도 해서 자신을 추스른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금식 기도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금이가 온 것이 자신이 금식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 온 것 같았다. 그는 그 이후 금식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 이후 탄력 있게 고시 공부에 임할 수 있었다. 3주간도 되지 않는 금이와의 만남이었지만 금이는 전 생애를 거쳐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금이를 생각하면 한쪽 가슴이 뻐근했고 금이를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다. 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촌 오빠라는 사람에게 금이의 소식을 물었다. 잘 있다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했다. 그 이후 금이의 병은 나았느냐고, 정말 간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느냐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는 그의 완강한 태도에 금이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다. 금이를 만난 이후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전 존재가 되어버린 금이를 다시 만난다는 것 또한 두려웠다. 너무나 자신을 닮은 또 하나의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이었다. 그러다 금이가 대학을 졸업했고 결혼을 했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등등의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그리고 신문에서 금이에 관한 기사도 보았다. 그러나 마음만 달려갈 뿐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출판 기념회에 금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때처럼 지치고 지쳐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헉헉거릴 때 그 앞에 나타난 것이다. 20년의 세월, 정말 우스운 것이었다. 금이도 암자에서 본 발랄했던 옷차림과는 전혀 달리 교수로서 적당한 품위와 위엄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금이는 그때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가 악수를 건넬 때에 금이의 환한 웃음 속에 활짝 핀 백합은 20년 전의 금이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었다. 순간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행복감에 도취되었다. 한국작가회의 회장과 그 지방작가회의 대표의 축사가 있고 금이가 나와서 그 작품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소개했다. 진부한 이야기라 해도 그것을 어떻게 플롯화하느냐에 따라 작품은 긴장을 유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도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출판한 S작가의 작품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새롭고 신선함을 주는 것은 바로 플롯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이의 말은 천상의 소리처럼 그를 과거의 몽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산속의 계곡에 자신을 맡긴 채 전라로 모라의 경지에 빠져들던 금이. 흰 명주 수건구와 흐르던 금이의 몸은 지금도 선연하다. 옷과 몸이 혼연일치가 되어 암자에서 둥글던 금이. 금이로 인해 자신이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이후의 충만한 시간들,
그는 금이와 함께 20년 전의 그 암자를 향해 달려갔다.